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설탕은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역사에 많은 영향을 준 상품입니다. 영국인들은 대항해 시대 이후 홍차에 설탕을 섞어 마시며 자신들의 스테이터스 심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중에까지 이어지며 영국의 홍차 문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영국의 홍차 문화는 아시아인의 눈물과 아프리카 노예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일군 슬픈 역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유대인이 등장하죠. 이번 시간에는 대항해 시대의 사탕수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대량의 설탕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은 사탕수수와 비트입니다. 비트는 19세기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탕수수가 설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탕수수의 원산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어디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진출했을 때 인도 북부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벌이 만들지 않은 딱딱한 꿀을 발견했다며 유럽에 처음 전파했습니다. 반면 설탕이 중동을 비롯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것은 이슬람이 탄생한 7세기 이후입니다. 무슬림들은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크레타, 로도스, 몰타 등 지중해 동부 섬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였고 훗날 유럽인에게 기술을 전파해주게 됩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면 적당한 온도와 강우량이 필요합니다. 계속 재배하면 토지의 영양분이 소모되어 황폐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훗날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의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은 중노동이기 때문에 노예 또는 노예에 가까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카리브해의 섬들로 대량 이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노예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가 자메이카,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로 흘러들어가서 아프로 캐리비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이 사탕수수를 통해 설탕을 제조한 것은 십자군 원정 이후로 위에서 말씀드린 크레타, 로도스, 몰타섬 등지에서 이슬람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3세기가 되면 포르투갈이 스페인보다 먼저 이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15세기가 되면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가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제2차 항해 때 사탕수수를 아메리카로 가지고 가서 스페인령 카리브해 섬에서 조금씩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들은 사탕수수와 기후 조건이 맞아 재배에 성공했지만 유럽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플랜테이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이란 쉽게 말해서 유럽의 자본력에 노예나 이주민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해서 단일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카리브해 설탕이나 아메리카 남부의 목화, 실론의 차, 인도네시아의 고무나무 등이 대표적인 플랜테이션의 예입니다. 당시 설탕을 만들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후 조건이 맞는 땅에 사탕수수를 심고 수확한 후에 최단 시간 안에 그것을 쪼개서 원액인 설탕즙을 짜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즙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짜내느냐가 수확량 차이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노동해줄 사람이 필수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시킨 노예들은 그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이때 설탕즙을 짜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도 필요했기 때문에 기계와 가축의 힘, 풍력과 같은 동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즙을 짜내고 졸이면 갈색의 원당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그 상태로 유럽에 보내져 유럽에서 다시 정제하여 순백의 설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나 브리스톨,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낭트 등 항구 도시들이 원당을 정제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참고로 졸인 후에도 결정이 되지 않고 남는 찌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밀이라고 부릅니다. 당밀은 꿀 대용품으로 빵에 발라 먹기도 했지만 주로 양조 과정을 거쳐 럼주라는 술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카리브해 뱃사람들이 마시는 술이 럼주인 이유입니다.
소모된 지력을 대체할 넓은 땅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탕수수 재배의 중심지는 카리브해에서 시간이 갈수록 광활한 브라질로 이동하였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을 점령하고 있던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브라질로 강제로 이주시켜 값싼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보다 훨씬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브라질은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사탕수수 재배법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브라질로 이동하였습니다. 반면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 스페인은 아프리카로는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를 아메리카에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 즉 초창기 세계 설탕 생산의 중심지는 브라질이었고 무역은 포르투갈이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 제해권이 신흥 강국 네덜란드나 영국 등으로 넘어가면서 사탕수수 농사가 다시 영국령이나 프랑스령의 카리브해 섬들로 옮겨졌습니다. 영국령 바베이도스 섬과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이 그 대표적인 섬입니다.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광산 개발에만 열중하던 카리브해 섬들은 17세기가 되면 서인도 회사 주도로 사탕수수 재배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는 대서양의 패권이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포르투갈 점령하에 브라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설탕 재배 기술을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카리브해 여러 섬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당시 영국령 바베이도스 섬인데요. 해안을 따라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글씨들이 모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선 결과 원주민인 카리브해족은 거의 소멸되었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플랜테이션을 소유한 백인을 플랜터라고 하는데요. 플랜터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하수의 백인들이 남아 플랜테이션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카리브해 섬들은 소수의 백인들과 다수의 흑인 노예들로 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한 문화를 아프로 캐리비안 문화라고 하는데요. 아이티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부두교나 자메이카, 쿠바 스타일의 음악 등이 아프로 캐리비안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하지요. 카리브해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로 꽉 차게 되자 그에 따라 사회 구조도 경제 상태도 모두 변화하였는데 이를 설탕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책에서 이를 혁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설탕혁명이 서구적 관점에서는 혁명일지 몰라도 카리브해 입장에서는 과연 혁명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카리브해 식민지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본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카리브해 섬들 대부분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노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카리브해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게 되었을까요? 베냉 왕국과 같은 아프리카의 흑인 왕국에는 노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포획해서 카리브해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곧 경매시장을 통해 농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들은 아프리카에 없던 풍토병과 새로운 기후조건, 생활환경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가혹한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6, 19세기 카리브해 섬들을 비롯해 브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온 흑인 노예는 최소 1천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적응하기도 전에 사망해버린 노예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를 포함한 무역 과정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돌며 삼각무역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버풀이나 브리스톨에서 출발한 노예 무역선은 아프리카 흑인 왕국이 원하는 철포, 유리, 면직물 등을 가지고 가서 노예와 바꾸었고 획득한 노예를 끌고 카리브해로 가서 팔아넘긴 후 설탕을 얻어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2개월 이상 걸렸는데 삼각무역을 통해 유럽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항구 마을과 상인은 끝없이 발전하여 부르주아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이유가 설탕으로 부자가 된 부르주아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청년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아프리카는 발전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차를 마신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처음 진출한 포르투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차를 마시는 습관은 영국 왕실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7세기 중반 청교도 혁명 이후에 왕정 복고에 의해서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왕비는 포르투갈 왕실 출신의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가 포르투갈에서 차 마시는 습관을 영국 왕실로 들여온 것이지요. 그녀가 결혼 집창금으로 들고 온 것이 바로 포르투갈의 인도 점령지 봄베이였습니다. 즉 홍차는 처음에는 영국 귀족들의 품이 있는 취미생활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점차 돈이 많아진 신흥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재력과 체면을 뽐내기 위해서 왕실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스테이터스 심볼이라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설탕 역시 약국에서 귀하게 취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스테이터스 심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량이 많아지고 대량 생산된 설탕이 흔해지면서 19세기가 되면 교도소의 죄수들까지도 홍차를 마실 만큼 영국인의 국민 음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홍차보다 와인을 마시는 것이 이미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탕 소비가 영국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방송에서도 소개되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18세기 영국의 풍자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왜 작품마다 흑인들을 그려 넣었을까요? 영국의 풍요로움과 사치는 흑인 노예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영국의 홍차 문화는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와 아시아 농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